반도체 업계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가 있죠. 바로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직접 ASML 본사를 찾아 협력을 다졌는데요. 하지만 초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차세대 장비는 삼성전자가 아닌 경쟁사 인텔의 손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기업과 사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최첨단 장비가 이 ASML이 인텔에 먼저 제공을 했다고 하죠. 예, 지금 ASML이라는 회사, 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앞서고 또 ASML만이 만들어내고 낼 수 있는 최첨단 기기들, 이것은 ASML의 이 장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바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런데요. 이번에 인텔에 제공한 이 반도체 장비, 이게 하이 NAEV라는 건데요. 자, 우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성명을 한번 보시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발한 하이 누메릭 어벤처 EUV, 참 말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게 극자외성 노광 장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미세 공정을 하는데 그 머리 트럭의 10만 분의 1, 10억 분의 1 이 수준까지 회로도를 그리는 기계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성능이 좋은 2나노까지도 할 수 있는 제품이 새로 나온 겁니다. 자, 이 뉴메리컬 어퍼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현미경에 조리개로 빛을 잘 조정하면 그 현미경의 선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해서 우리말로는 개구수라고 번역을 하는 좀 어려운 용어죠. 뭐 그까지는 우리가 자연과학도가 아닌 한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최첨단의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인데 요게 2나노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요, 2나노에서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여기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는데 바로 그런 각도에서 ASML이 만든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가 2나노에 특화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의 어떤 승자가 누가 되느냐, 승패가 좌우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와 반도체 동맹을 맺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텔에 준다? 올해 6대를 만든다고 그래요. 6대를 만드는 6대 전부 다 인텔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의 반도체 동맹은 뭐냐?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인텔이 6대를 먼저 가져가게 되면 기술 발전이 하루가 달아지는데 내년, 내후년 되면 인텔은 2나노호를 하려게 되고 우리는 2나노에 근접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반도체의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재계의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인텔은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후발주자에 속하는데 이번 그 하이 NA를 좀 먼저 받음으로써 삼성전자를 좀 제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를 뭐 후발주자라는 이런 평도 있는데 사실은 인텔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인텔이 제일 먼저 한 건데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죠. 왜냐하면 인텔은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최근에 와서는 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에 설계하는 부분, 그 디자인 한다고 그러는데요. 설계만 하는 회사들을 패블리스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수백 개가 있고 미국 회사들 중에서는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한 것을 대신에 맡아서 위탁 생산해 주는 게 이게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그리고 파운드리 하는 회사는 지금 대만의 TSMC가 1등이고 삼성전자가 2등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대량 생산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1, 2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최첨단의 제품은 역시 TSMC와 같은 그런 파운드리 부분이거든요. 그 파운드리 부분에 인텔이 최근 들어서 다시 과거의 영광을 살리자 해서 파운드리로 뛰어들었는데 거기다가 2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하이 NA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인텔에만 준다? 그러면 인텔의 바로 파운드리 부분이 세계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중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삼성이 이 누메릭 어벤처를 뺏겼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다가 인텔이 삼성전자를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추월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EUV 그 장비에서도 좀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최근에 또 인텔이랑 TSMC, 삼성전자 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좀 약간 AI 뭐 입씨름도 좀 강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산업이 그동안에 커오는 과정을 보면요. 반도체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최첨단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신기술을 개발하느냐 거기서 판도가 바뀌는데요. 반도체 회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인텔이 제조업체로서는 뭐 세계 제1인 시절이 제일 많았죠. 인텔의 광고가 인텔 인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는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인텔이 들어가 있으면 최고의 제품이다. 그러한 광고 카피거든요. 그만큼 자부심이 큰 거죠. 그런데 이 인텔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AMD예요. 리사 수라는 대만계 여인이 하고 있는 지금 AMD인데 이 AMD에서 불만을 품고 나온 사람이 젠슨 황입니다. 네. 그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엔비디아, AMD 요 세 회사만 놓고 보면 인텔이 할아버지고 AMD가 아들이고 엔비디아는 그 손자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가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펠 게싱어 인텔 CEO가 사실 그 우리 손자에 불과한 회사다. 그리고 엔비디아 요즘 AI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아주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실제로요. 이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반도체를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CPU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냥 CPU가 아닌 GPU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게임 회사용으로 만들었던 게 그것이 AI 생성형 AI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수요 폭발이 됐거든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엔비디아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텔은 미래에 비전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것이 엔비디아에 있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리사 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AMD가 새로 AI 칩 만들었는데 우리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러니까 또 엔비디아에서는 AMD가 더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실험을 조작을 했다. 엔비디아가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테스트한 거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야말로 혼전 양상이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인텔이 할아버지고 인텔의 아들이 AMD인데 자기가 그 뿌리인 거에서 최고로 늦게 만든 회사인 거는 맞다. 그래 인텔도 따지고 보면 인텔 스스로 만든 회사가 아니라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서 왔고 그 페어차일드는 그 유명한 반도체 아버지라는 쇼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클리라는 사람이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그 쇼클리의 연구원들 중에 있던 헨리 무어의 법칙 만든 인텔 창업주인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승한테 반기를 들고
회사를 뛰쳐나오면서 만든 회사가 페어차일드고 인텔이거든요. 그렇게 인텔 너희들도 뿌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텔도 그 쇼클리의 아들인 거 아니냐. 결국은 지금 누가 기술을 앞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뿌리가 뭐 중요하냐 이러면서 역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격변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의 변화의 주도권을 쥐는 자가 앞으로 당분간 반도체에 판도를 준다. 바로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인텔이 ASML의 2나노급 이하 전용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를 독점적으로 가져갔다.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대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엔컴퍼니 경영권을 둘러싸고 2차 형제난이 차남 조현범 회장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제난을 넘어 가족 분쟁으로 번진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도 박사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단가를 올리기까지 했는데 그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죠. 예, 지금 MBK라는 사모펀드가 한국엔컴퍼니가 한국 타이어의 지주회사입니다. 그것을 아예 그 공격적으로 시장에 나서서 인수해 버리겠다. 그래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는 낮지만은 최소한 2만 원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그 목표를 2만 4천으로 또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10,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가를 2만 원 또는 2만 4천 원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파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팔겠다고 내놓은 것은 전체 주식의 8.8%밖에 안 왔어요. 9%도 안 되네요. 네. 예, 8.8%도 물론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MBK 입장에서는 8.8% 가지고는 그 형인 조현식 회장하고 연합군을 형성해도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20%가 안 되면 우리는 사지 않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인수 협상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MBK가 잘못해서 그렇느냐라는 게 아니라 MBK는 이것이 조현범 측의 농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사고 2만 4천 원에 사주겠다고 했는데 조현범 측에서 가격을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MBK 쪽에서는 네. 조현범이란 분은 현재 한국엔컴퍼니의 오너예요. 회사를 뺏기지 않으려고 가격을 올렸다. 그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동원했고 이런데 그것이 주가 조작, 시세 조작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MBK가 이 대목에 대해서 조현범 회장 및 그 관계자들을 지금 금융감독원에 조사 의뢰,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판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저께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현범 회장께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MBK 너희들이 좀 수상하다. MBK 너희들이 공개 매수를 하기 전에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선행 매매가 있었다. 그런데 공개 매수한다는 것은 MBK밖에 몰랐는데 그렇다면 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너희들이 주식을 좀 샀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자본시장법의 중대한 위반이거든요. 이 대목을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하겠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과연 누가 잘못했느냐 또는 누가 자본시장법을 어겼느냐 그렇게 따라서 검찰 수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공개 매수가 끝이 아니라 또 제2차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의 판단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혼탁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현범 회장께서 또 MBK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 공개 저격을 한 내용이 바로 그러니까 MBK가 주식을 사전에 그 공개 매수한다는 정보를 MBK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그 전에 대량으로 주식 매입이 있었느냐? 그때도 주가가 좀 올랐다. MBK 너희들이 그 주가를 퍼뜨린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역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이
누가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가려질 거고 범법을 한 척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법당국의 징계를 받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안 그래도 재계에서도 처음부터 왜 MBK가 이 한국행 컴퍼니 경영권 그 싸움에 끼어들었냐, 그 끼어든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뭐 이해득실이 있는 건가요? MBK가 끼어들었다기보다도 MBK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MBK가 주도했는데 MBK 입장에서는 자 성공하면 한국행 컴퍼니를 회사를 장악합니다. 회사 장악하는데 지금 MBK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행 컴퍼니가 경영 내분 상황에 들어가 있고 또 조현범 회장도 계속된 오나 리스크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낮은데 이 회사 경영을 좀 잘하면 주가를 올려서 그때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것은 MBK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해서 돈을 버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의 한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BK가 뛰어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것은 자 지금 조현범 회장이 워낙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뛰어들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현범 회장의 지분이 40%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식을 다 쓸어 모아야 되는데 그 쓸어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데 왜 들어갔느냐? 그거 좀 수상하다. 네. 이런 지적이 이제 앵커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대목이에요. 자, 그 대목에서 결론만 놓고 보면요. MBK는 스타일을 다 구겼습니다. MBK가 나서면 안 되는 게 없다. 저거 MBK란 데가 한국 최고의 사모펀드를 넘어서서 아시아 최대 펀드거든요. 네. MBK가 시작하면 다 됐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 했겠느냐. 자, 그런데 그 대목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실패했지만 돈 손실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실패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20%의 공개 매수가 모집이 안 되면 나 주식 하나도 안 살게 했고 실제로 8.8%밖에 한 푼도 안 샀어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MBK 입장에서 이해득실이 뭐냐. MBK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현범 씨 회사인 이 한국행 컴퍼니를 제때 사지 못함으로써 MBK도 실수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이너스가 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행 컴퍼니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동안의 사모펀드인 MBK는 올망졸망한 회사들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김병주 회장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그 MBK는 거대 재벌도 여차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MBK 많이 컸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MBK가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체 한국 재벌에 대한 선전포고 신호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김병주 회장은 그 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대체?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병철 회장 또는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재벌 오너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실제로 기업 장악력으로 볼 때 김병주 회장 정도 되면요. 한국의 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거느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모르죠. 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사모펀드, MBK 같은 사모펀드가 회사를 다 끌어갑니다. 자, 저건 1963년인데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는 잘 하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MBA까지 했는데 저분이 이제 유명세를 탔던 것은 포항제철, 우리 어제도 포항제철 포스코 전 회장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삼남 일남 사녀 중에 막내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막내딸 박경아 여사가 원래는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했다가 얼마 안 돼서 두 번째. 이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혼해버렸어요. 이혼해버렸는데 당시에 대통령과 포스코의 회장의 결혼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새로 만난 남자가 바로 MBK의 김병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병주 씨는 박경아 여사하고 결혼하면서 한국의 재벌가로 바로 일약 올라오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 상태에서 또 본인의 능력으로
칼라일 같은 사모펀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미은행을 인수할 때 주도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굉장한 영향력 실력을 행사했다. 지금도 그 홈플러스라든지 상당히 많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김병주 회장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